세상의 것들 흔들리지 않는 남아의 전략,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 싶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만의 꼬리표 붙이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 고정된 건 아닌데, 저는 제 삶의 모토 또는 이제 가정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하나의 문구, 뭐라 그러죠? 가정에 내려오는 문구, 가훈 뭐 이런 걸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신만의 꼬리표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다만 도전하느냐, 포기하냐만 있을 뿐이다. 전 그렇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못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다가.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거든요. 늘 나는 꾸준히 모임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필요하죠. 독서, 제가 이제 조금 하면서 이제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 뭐냐면, 독서는 제가 꾸준한 모임을 인도해 왔잖아요. 제가 속하기도 했고 인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시스템 가운데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잘 자기가 읽어서 얼마나 꾸준히 간다? 쉽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왜? 바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책은 시간을 갖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쁜 일에 치여서 중요한 일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 우선순위 높이는 건 결국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길밖에는 유지되는 게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일도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뭐 그렇잖아요. 뭔가 지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하려면 두 배 내지 세 배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요. 왜냐면 워낙 심리적으로 흔들리니까, 스웨이 되니까. 부정적인 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것만 한다는 거야. 근데 1대1도 안 되잖아, 우리가 하다 보면. 보통은 교육의 어려운 점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1에 교정 1 이게 아니고, 사실은 칭찬 4세 교정 하나가 돼야 되는데, 비율이 그게 아니고 1대1도 안 간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교육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칭찬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다. 교육에 있어서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의도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일만 있을 뿐이다. 제 모토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포기하는 일만 있을 뿐이다. 자신만의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진단에 만들어진 틀을 자신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워낙 흔들리니까. 또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팩트, 사실인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삶에. 그렇죠?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죠. 근데 그렇더라고 나는 일에 그렇게 해서 뒤로 물러서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독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저도 여전히 독서가 어려운 책들도 많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 생소한 부분 다 어렵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생소한 분야일 뿐이라는 거죠.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이 틀리는 거죠. 오랫동안 독서한 사람으로서 뭐냐면, 어떤 책이든 어려운 책은 없어요. 생소할 뿐이지.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책이 있을 뿐이지. 오래 걸리는 분야가 있을 뿐이죠. 뭐 당연한 거죠. 자기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은 없죠. 포기하는 일만 있을 뿐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모토가 돼야 되죠. 너 이런 거는 잘 못하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 못할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도전할 수 있죠. 내 가치에 따라서 더 도전할 수 있죠.
왜?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실패 자체에 중요한 항상 세상은 너 못하잖아. 성공과 실패를 얘기해요. 근데 그건 단기적인 얘기죠. 우리는 투자도 장기적으로 하잖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실패 없는 배움이 나중에 큰 실패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등과 일불행이라고 하죠. 일찍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다. 인생에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이 첫 번째가 소년등과 일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예? 불행한 게 뭐냐? 왜냐하면 실패를 안 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젊어서 크게 성공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 실패가 완전히 끝이룬다고 인식하는 거죠.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은 웬만한 실패에 있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씩 내성이. 뭐 그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뭐 그래,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런 관점.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시험도 못 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배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배움이 있느냐. 단기간 실패에 초점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붙인 꼬리표에 연하지 말자. 전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랑 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일하게 되고 뭐 이건 당연히 조직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또는 뭐 조직이 아니어도 그 뭐라고 할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비즈니스 상대자들은 권위를 갖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 뭔가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떤 거를 제한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한할 때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게. 첫 번째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죠. 이 책에서. 사실 진술한다. 비행기 조종사 얘기인데 비행기 조종사는 이게 상하 관계가 분명하대요. 기장과 부기장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부기장이면 어느 정도 의결권 그런 게 아니래요. 사수 부사수가 마찬가지죠. 부사수가 사수한테 배우는 건데 기장한테 배우는 건데 네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런데 일단 어떻게 하느냐. 저는 명확하게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하고 태도는 존중한 태도로 하면 좋겠다. 존중하지만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존중한다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것은. 존중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첫 번째, 그런 태도, 그러면 how에 대한 얘기죠. 이건 팩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how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팩트는 이야기하되 how는 존중하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이렇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감정이 폭발칠 때는 감정 얘기하지 않고 감정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받아주고 처음에는 받아주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반응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감정이 확 섞이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내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친분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태도는 존중하는 하우의 방법으로. 그렇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의를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스텝을 밟아가면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괜찮다. 존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존중과 이야기하는 게 권위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자신에게 얘기한다는 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예. 팩트는 명확하게 하지만 태도는 존중한다. 그러니까 태도를 존중하는 걸로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좀 바꿔야겠네요. 예, 앞뒤가 바뀌었네요. 태도는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죠? 태도를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세 번째는 이 책에서 아이고 숙여야 되네. 이쪽 오른쪽에 두면 안 되는구나 이게. 숙여야 보이겠네요.
세 번째는 뭐 기남목으로 가던 길을 가라. 아까 말씀했죠. 다른 선배님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도에 휩쓸릴 때도 이걸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데, 파도에 휩쓸려서 밀려나가면 어떻게 수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밀려나갈 때 해변을 향해서 직진으로 나가는 게 아니랍니다. 해변과 나란히 평행선을 이루면서 헤엄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와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해변은 두 개, 이렇게 해변과 이게 내가 밀려나가는 건데, 이 직선으로 이렇게 헤엄쳐서 오면 힘이 빠져갖고 결국은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의 힘을 반대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해변과 나란히 왔다 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라는 얘기죠. 왔다 갔다. 왜 등산도 똑같잖아요. 등산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완전 지쳐갖고 나중에 뻗거든요.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부분을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의 안목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사진 찍는 길, 이거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딱 생각이 안 나요. 아쉽네.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타이어를 고친 다음, 빵꾸 나는 다음에 타이어를 고친 다음에 선택을, 아까 말씀했는데 지름길을 갈 거냐 아니면 가던 길을 다시 갈 거냐. 근데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여행의 일부분인 거죠. 늦춰지는 것도.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도 여행.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죠. 미래에는 생각하지 못한 unexpected future거든요. 이게 생각하지 못한 미래가 있어요. 항상 네 가지 가장 기본 시나리오를 짤 때도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에 생각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생각했는데 안 일어날 것 같은 미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타이어 펑크는 생각했지만 안 일어날 수 있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가던 길을 다시 천천히 가는 방법도 좋다. 저는 이걸 항상 모토인데, 뭐냐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감정도 어려울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인디안의 격언을 좀 생각해요. 내가 너무 빨리 가면 내 영혼이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멈춘다, 가던 길을. 이 사진의 격언에도 똑같이 있어요. 뭐냐면 가끔 멈춰서 뒤를 바라보라. 그럼 멋진 풍경이 이대로 펼쳐진다. 그리고 어떻게 찍었어? 막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그럴 때 그냥 찍었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때론 멈춰서 그 길을 보기도 하고, 때론 멈춰서 뒤돌아서서 그 길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멋진 길이 때론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전략, 세상이 흔들리지 않은 전략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만의 꼬리표를 붙이기. 두 번째, 권위 있는 사람에게 태도를 존중하지만 사실을 명확한 태도로. 세 번째는 긴 안목으로 가던 길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긴 안목으로 가던 길은 의도적이어야 돼요. 투자가 장기 투자를 해야 수익이 많이 나듯이 이건 의도적이어야 되는 거죠. 투자 장기적으로 하려면 의도적으로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상향할 거니까. 저는 제 인생도 결국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힘이.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 하잖아요. 생명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걷기까지 3,000시간을 견뎠고, 아이들이 3,000시간을 견뎌야 걷는 거거든요. 걷기 연습에. 무던하게 넘어지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3,000시간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언어도 3,000시간 이상, 3,000번의 넘어짐? 언어도 3,000시간 이상 배워야 된다며요. 그래야 말문이 트여진다고.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고 길을 다시 걸어간다면 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오.